환율이 1.500원, 심지어 1.600원까지 오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 통장에 1억 3천만 원이 있어도 그 돈의 실질 가치는 1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3천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돈이 증발하는 거죠.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1997년 12월 25일 환율이 1.900원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을까요? 망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미리 준비해 두었는지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가난해지는 건 당신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 솔직히 믿기 힘드시죠?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네에 빵집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빵집은 하루에 빵을 100개만 만듭니다. 그런데 손님은 200명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빵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모두가 사려고 하니까요. 원래 1.000원이던 빵이 2.000원, 3.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원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빵집에서 빵을 1.000개나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손님은 여전히 200명뿐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락합니다. 팔아야 하니까 할인해서라도 내놓게 됩니다. 3.000원이던 빵이 1.000원, 심지어 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원리입니다. 이 논리를 이제 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원래 시중에 돈이 1.000조 원이 있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은행이 200조 원을 추가로 찍어냅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은 1.200조 원이 됩니다. 하지만 물건은 그대로입니다. 빵도 그대로, 집도 그대로, 자동차도 그대로죠. 돈만 늘어난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 1.000원이던 빵은 1.200원이 됩니다. 돈이 20% 늘었기 때문입니다. 1만 원 하던 치킨은 12.000원이 되고 30만 원 하던 옷은 36만 원이 됩니다. 5억 원 하던 아파트는 6억 원으로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짐바브웨라는 나라를 아시죠? 2008년 짐바브웨 정부는 돈을 무분별하게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빵 하나를 사기 위해 수백억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화장지가 돈보다 더 비쌀 정도였죠.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해졌고 결국 국가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짐바브웨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돈을 과도하게 찍어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며 물가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고 말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팔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은 수출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예전에는 달러를 받으면 바로 원화로 환전했습니다. 국내에서 쓰려면 원화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기업들은 달러를 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원화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존 자산은 달러입니다. 여기서 선생님, 달러도 종이 아닌가요? 미국도 돈을 찍잖아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달러도 종이고 미국도 돈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러는 생존보험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화재보험을 드시죠? 집에 불이 날까봐 보험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집에 불이 날 것 같아서 드는 건 아니죠. 불이 안 날 것 같아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가 폭락할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인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불이 나지 않으면 보험료만 내고 끝이라 손해입니다. 하지만 달러 보험은 다릅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돈을 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이면서 동시에 수익까지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보험은 흔치 않습니다. 지금의 원, 달러 상황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타이타니코를 아시죠? 결국 침몰한 배입니다. 지금의 원화는 그 타이타니코와 같습니다.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물도 안 찼는데 1등 실에 있으면 괜찮다. 배가 이렇게 크고 튼튼한데 설마 침몰하겠냐? 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구명보트로 옮겨 탑니다. 달러가 바로 그 구명보트입니다. 아직 침몰하지도 않았는데 왜 갈아타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배가 완전히 침몰한 뒤에는 구명보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모두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1.900 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달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은행 앞에는 수미터씩 줄이 늘어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명보트를 타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달러는 어떻게 사야 할까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의 외화예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가서 외화 통장을 만들면 됩니다. 장점은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10분이면 계좌 개설이 끝납니다. 단점은 환전 수수료가 다소 비싸다는 점으로 보통 1%에서 1.5%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달러 ETF입니다. 증권 계좌가 있다면 이 방법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달러 ETF, 나코덱스 달러 ETF를 주식처럼 매수하면 됩니다. 클릭 한 번이면 거래가 끝납니다. 장점은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며 거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점은 실제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에 연동된 금융상품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면 동일하게 수익이 발생하므로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주식 투자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석 2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환차익이 발생하고 동시에 애플 주가가 오르면 주식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주식은 가격이 하락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애플 같은 단일 종목보다는 S&P 500과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원칙은 단순합니다. 전체 자산의 40에서 50%는 달러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자산이 1억 원이라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달러 자산으로 전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천만 원이 있다면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는 달러로 바꾸세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이고 원화가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꾸면 됩니다. 물론 약간의 손해는 볼 수 있지만 경제가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흐름을 보면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야 할까요?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지금 바로 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환율이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환율은 타이밍을 맞추는 대상이 아닙니다. 달러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보험은 사고가 나기 전에 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환율이 1.470 원인데 기다리면 1.300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0원을 아끼는 셈이죠. 하지만 반대로 바로 1.500 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30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70원을 이득 볼 확률은 30% 정도이고 30원을 손해볼 확률은 70%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사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환율이 1.500 원을 넘기 시작하면 그때는 수십 원이 아니라 수백 원 단위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70원 아끼겠다고 기다리다가 200원을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달러를 보유하면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뉴스에서 환율이 1.500 원을 넘었다고 난리가 나고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오히려 수익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할 때 여러분만 잘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의 진짜 가치입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생존 자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선생님, 금은 나이 든 사람들이나 사는 거 아닌가요? 요즘 누가 금을 사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금은 약 1.000톤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2024년에는 1.100톤을 매입하며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25년에는 현재까지 이미 800톤을 매입했고 연말까지는 1.200톤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들이 금을 사고 있을까요? 1위는 중국으로 작년에만 약 200톤을 매입했습니다. 2위는 러시아로 약 150톤, 3위는 인도로 약 100톤을 매입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이고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인도는 8달러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왜 금을 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은 어느 나라의 화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미국 돈이라 미국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고 원화는 한국 돈이라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연에서 채굴되는 양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에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금덩어리가 왜 가치가 있죠? 라고 묻는다면 금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약 5.000년 전 고대 이집트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금 1g으로 빵 100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약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금 1g으로 빵 100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1.000년 전 고려 시대에는 금 1g으로 쌀 100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 1g 약 15만 원인데 그 돈으로 빵 100개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5.000년이 지나도 금의 구매력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 1g은 과거에도 지금도 빵 100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금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5.00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100년 전이 원화와 지금의 원화는 완전히 다르며 10년 전과 비교해도 가치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은 5.000년 동안 거의 동일한 가치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금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러는 원화 폭락을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무엇일까요? 금은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상황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미국 달러마저 신뢰를 잃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미국이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낸다면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가치가 무너지면 전 세계 모든 화폐 시스템이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달러를 기준으로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믿게 될까요? 바로 금입니다. 금은 어느 나라의 화폐도 아니고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으며 5.000년 동안 가치를 유지해온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 경제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S&P 500 지수는 약 50% 폭락했고 부동산 가격은 약 40%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금은 어땠을까요? 온스당 약 800달러였던 금 가격이 1.20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약 50% 상승한 것입니다. 모든 자산이 폭락하는 가운데 금만 오른 이유는 사람들이 주식도, 부동산도, 심지어 달러조차 믿지 못하고 금으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어떻게 사야 할까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금입니다. 금은방에서 골드바나 금화 같은 실물금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실제 금을 직접 보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자산이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부가세 10%를 내야 하고 보관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특히 소액으로 시작하는 분들께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부담이 너무 큽니다. 두 번째는 금 통장입니다. 은행에서 금 통장을 개설하면 금 가격에 연동되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실물 금은 아니지만 금 가격 변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장점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관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실제 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은행이 파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금 지수를 추종하는 금 ETF입니다. 증권 계좌를 통해 코덱스 골드나 타이거 골드 같은 금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장점은 수수료가 거의 없고 클릭 한 번이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역시 실물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가장 편하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어느 정도 보유해야 할까요? 제 기준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입니다.
자산이 1억 원이라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시고, 자산이 5.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금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사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은 시스템 붕괴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화재 보험은 불이 나지 않으면 돈이 사라지지만 금은 가격이 오르면 수익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은 반드시 장기 보유해야 합니다. 최소 5년 이상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단기 매매나 단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금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 보험 자산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 지금 사서 10년 후를 바라보고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10년 후 금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0년이 지나도 금은 여전히 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치는 존재할 것입니다. 반면 10년 후의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지,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생존 자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달러, 둘째는 금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딱 두 가지만 하세요. 첫째, 증권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바로 만드세요.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은행 앱을 열어서 외화 통장을 개설하세요. 이것도 10분이면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만 하시면 준비는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첫 매수를 시작하세요. 목표 금액의 30%만 우선 매수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를 4천만 원어치 사기로 했다면 처음에는 1.200만 원만 사는 겁니다. 왜 전부 다 사지 않느냐고요? 분산 매수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매수하세요. 급여일 다음 날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일이면 26일에 자동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다른 한 부류는 혹시 모르니까 라며 미리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자가 되었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과 회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온다고 말합니다. 한국은행도, 시티은행도, 골드만삭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좋은 정보네 하고 그냥 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하세요. 지금 바로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모레가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하지 않게 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은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은행 앞에 줄이 수킬로미터씩 늘어서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행동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섰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만약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의 월급은 휴지 조각이 되고, 평생 모은 저축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은 IMF 위기 이전에도 나타났던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바다 위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쓰나미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1997년 IMF가 오기 전에도 언론은 조용했지만 경제 지표들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안정돼 보이는 경제도 숨겨진 지표를 통해 위기를 예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 지표들이 보내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신호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뉴스에 나오는 숫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위험 신호가 켜졌을 때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생존 매뉴얼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란 쉽게 말해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약속하는 이자율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신용도가 낮아질수록 은행 이자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돈을 못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금리를 올려서 최대한 많이 받아가려는 겁니다.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국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경제의 체온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이 36.5도인 것처럼 각 나라에도 적정한 국채 금리 수준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대를 넘어서면 경계해야 하고 4%를 넘으면 상당히 위험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 달러 환율이 일주일 만에 1.350원에서 1.420원으로 70원이나 급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평소 조용하던 강물이 갑자기 거센 물살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달러를 사서 본국으로 가져가면 국내의 달러가 부족해지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달러 한 개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지고 이것이 바로 환율 상승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를 보면 환율은 800원대에서 시작해 불과 한 달 만에 2.000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2.000원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의 힘은 사람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란 물건 가격이 오르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작년에 1.000원이던 라면이 올해 1.100원이 됐다면 라면 가격의 인플레이션은 10%인 셈입니다.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연 2% 정도로 이는 적당한 운동이 건강에 좋은 것과 같습니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5%를 넘기면 주의해야 하고 10%를 넘기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몇 달 전과 비교해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들의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체감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식료품, 전기요금, 가스비, 교통비가 동시에 오르기 시작하면 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 지표는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가격보다 거래량을 먼저 봐야 합니다. 거래량은 실제로 집이 얼마나 많이 사고 팔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 카페들이 커피 한 잔을 5.000원에 팔길래 나도 같은 가격으로 팔았는데 손님이 없어서 4.500원으로 가격을 낮췄음에도 여전히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부동산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졌는데도 거래가 거의 없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도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고 이것이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 대비 30%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특히 강남이나 서초 같은 핵심 지역의 거래마저 멈춘다면 이는 부동산 시장 전체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지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입니다. 부실채권 비율이란 은행이 빌려준 돈 가운데 제때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비율을 말합니다. 식당에서 외상값을 못 받는 비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부실채권 비율은 1%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2에서 3%를 넘기기 시작하면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고 5%를 넘으면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5%를 넘으면서 여러 금융기관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신호를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위험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자산 보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화와 달러를 포함한 현금 확보입니다. 폭풍 우가 몰아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언제든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자산이란 예금, 적금, MMF처럼 언제든 인출 가능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초기에도 주식이나 부동산은 팔기 어려웠지만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부채 관리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계속 바뀌는 대출이고 고정금리는 처음 약속한 이자율이 만기까지 유지되는 대출입니다. 휴대폰 요금제로 비유하면 변동금리는 사용한 만큼 내는 종량제이고
고정금리는 정액제와 같습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정액제가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셋째는 자산 분산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달러, 금 등으로 나누어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자산인 예금, 국채 40%, 성장자산인 주식, 부동산 40%, 방어자산인 달러, 금, 원자재 20% 정도로 배분하는 전략을 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주 확인해야 할 지표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환율을 확인하세요. 달러 환율이 전주 대비 20원 이상 움직였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화요일에는 국채 금리를 체크하세요. 한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5%를 넘으면 경계, 4%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수요일에는 물가 관련 뉴스를 살펴보세요. 생필품 가격이 전월 대비 5% 이상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목요일에는 부동산 거래량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증시 동향과 금융기관 관련 뉴스를 점검하세요. 은행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부실채권 관련 뉴스가 자주 등장한다면 금융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지표에서 동시에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비상현금을 늘리세요. 평소 3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했다면 6개월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태풍이 올 때 외출을 자제하듯 경제 폭풍기에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대출 상환 계획을 점검하세요. 당장 갚을 수 있는 빚이 있다면 미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세요.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경제 지표를 읽는다는 것은 일기예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비가 올 것을 알면 우산을 챙길 수 있듯이 경제의 먹구름을 미리 포착하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경제 지표들은 우리 몸의 건강 지표와 같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이 몸의 이상을 알려주듯 국채 금리와 환율, 부동산 거래량은 경제의 체온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제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